반갑습니다. 시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쓰는 저자의 취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40개의 법칙에 대한 답을 올렸고, 이 목록은 12만 명이 읽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올렸던 답변 가운데 12개를 추려 집필한 것으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치워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같은 인생의 진리를 심리학, 생물학, 신화, 철학, 종교 등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책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길은 있다라고 말하는 이 책은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12가지 법칙에 담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만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던 동물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법을 터득해왔다. 예컨대 서열 싸움에서 패한 늑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승리자에게 목을 드러낸다. 이때 승리한 늑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패자를 무시한다. 승리자가 된 늑대도 사냥하려면 협력자가 필요하기에 서열 싸움에서 패한 적이라도 협력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행동은 생명체 세계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턱수염 도마뱀들은 사회성이 뛰어나 서로 앞발을 흔들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돌고래는 사냥하는 동안이나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음파를 내보내 경고함으로써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을 억제한다. 바다 밑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바닷가재도 예외는 아니다. 바닷가재 수십 마리를 잡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바닷가재가 서열을 결정하는 의식과 기법을 관찰할 수 있다. 바닷가재는 먼저 새로운 지역을 탐색한다. 세세한 지형을 파악해 피신처로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바닷가재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둔다. 보금자리 주변에서 서성대는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재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 숨는다.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가까이 있는 피신처로 달아난다. 그 피신처는 과거에 확인하고 기억해 둔 곳이다. 바닷가재에게는 천적과 자연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하다. 게다가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 탈각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단단한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바닷가재의 부드러운 몸이 외부 환경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된다. 이때 바위 및 틈새는 바닷가재에게 훌륭한 보금자리가 된다. 벗은 껍데기와 폐기물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바닷가재가 아늑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최상급 보금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드문 만큼
가치가 크다. 다른 모든 바닷가재도 그런 곳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좋은 은신처를 찾아 탐험하는 바닷가재들은 결국 서로 마주친다. 학자들은 외톨이로 자란 바닷가재도 다른 바닷가재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방어와 공격을 위한 복잡한 행동이 바닷가재의 신경계에 심겨 있다는 뜻이다. 바닷가재들은 권투 선수처럼 상대방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려 앞뒤로 흔들면서 상대방 동태를 살핀다. 그러면서 눈 밑에 있는 분출기관을 통해 상대에게 특별한 액체를 뿌린다. 그 액체에는 자신의 몸집과 성별, 건강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때때로 바닷가재는 상대방 집게발이 자신보다 훨씬 크면 싸우지 않고 물러서기도 한다. 분출된 액체의 화학물질 정보가 작고 약한 바닷가재를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다. 압도적인 힘 차이로 큰 충돌 없이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비교적 평화로운 1단계 분쟁이다. 하지만 두 마리의 몸집과 능력이 엇비슷하거나 분출된 액체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으면 2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한 녀석이 더듬이를 미친 듯이 휘젓고 집게발을 아래로 접으며 다가서면 상대는 잠시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며 반격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선공을 날린 녀석이 뒤로 물러선다. 이런 실랑이를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둘 중 더 겁많은 녀석이 꼬리를 휙 돌려 뒷걸음질로 자리를 뜬다. 도망친 녀석은 좀 더 약한 상대를 만나기를 바라며 다른 곳에서 행운을 시험한다. 만약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할 경우 3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번엔 진짜 전투가 벌어진다. 3단계 분쟁에서는 바닷가재들이 격분하여 포악하게 상대를 향해 진격한다. 집게발을 쭉 뻗고 전투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뒤집으려고 시도한다. 뒤집힌 바닷가재는 자칫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체로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터를 떠난다. 어느 쪽도 상대를 뒤집지 못하거나 뒤집힌 녀석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닷가재의 충돌은 4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무척 위험하므로 함부로 시작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 적어도 한 녀석은, 어쩌면 두 녀석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두 바닷가재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리고 상대 다리나 더듬이 혹은 눈자루같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움켜잡으려 한다. 상대방을 움켜잡는 데 성공하면 잽싸게 뒤로 물러서며 집게발로 그 기관을 뜯어내려 한다. 분쟁이 2단계까지 오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린다. 패자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패자가 승자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처절한 응징을 당하고 만다.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싸우려 들지 않는다. 싸우는 동안 보여준 패기 넘치는 공격성은 사라지고 다른 적은 물론 예전에 이겨본 적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 패배한 경쟁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다. 그런 상태가 며칠씩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영역을 지배하던 바닷가재가 패배하면 그 바닷가재의 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어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 영역 지배자 시절의 뇌는 약자로 전락한 후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해체와 재형성이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랑을 잃거나 직장 혹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영역의 지배자에서 패배자로 추락한 바닷가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뇌화학, 즉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패배한 바닷가재와 승리한 바닷가재는 크게 다르다. 이런 차이는 승리와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바닷가재가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위축된 모습인가는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두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과 옥토파민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승리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파민 비율이 높아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은 바닷가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걷는다.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는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바닷가재의 몸을 유연하게 만든다. 유연한 바닷가재는 부속 기관들을 쭉 뻗어 더 크고 무섭게 보일 수 있다. 방금 싸움에서 패한 바닷가재에게 세로토닌을 주입하면 팔다리를 쭉 뻗으며 다시 승자에게 덤벼들어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싸운다.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 거의 똑같은 화학적 효과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이 바닷가재의 행동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했다. 생명의 진화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다는 것은 승리한 바닷가재의 특징이다.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은 바닷가재는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길모퉁이에서 어슬렁대다 시비가 붙을 낌새가 보이면 불이 나게 도망칠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세로토닌과 옥토파민은 바닷가재가 달아나야 할 때 황급히 뒤로 물러서는 데 도움을 주는 꼬리 반응을 조절하기도 한다. 패배한 바닷가재는 아주 약한 자극으로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 전쟁터에서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군인이나 장기간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놀람 반사 실험을 해보면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영역 다툼에서 패한 바닷가재가 용기를 되찾고 다시 싸움에 나설 때 승률은 어떻게 될까? 이들의 누적 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크다. 한마디로 승리를 거둔 상대가 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인간 사회가 그렇듯이 바닷가재 세계에서도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상위 1%의 자산 총액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과 비슷하다.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액수만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잔혹하고 야만적인 분배 원칙이 경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과학 논문 대부분은 소수 과학자가 발표하고 극소수 음악인이 저작권료 대부분을 가져간다. 또한 몇 안 되는 작가의 책이 판매 부수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미국에서 매년 150만 종의 책이 출간되는데 그중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은 500종에 불과하다. 클래식 음악계 사정은 더 심하다. 요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 중 대다수는 단 4명의 작곡가, 즉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작품이다. 바흐는 10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겨 그가 남긴 모든 악보를 손으로 옮겨 쓰려면 수십 년이 걸릴 정도지만 자주 연주되는 작품은 극히 일부다. 다른 세 작곡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무수히 많은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 소수의 작곡가가 쓴 작품, 그 중에서도 소수의 작품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이 원칙을 프라이스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1963년 물리학자이자 과학사학자 데릭 존 데 솔라 프라이스가 이 원칙이 과학에도 적용된다는 걸 밝혀냈기 때문이다. 세로축에는 사람의 수, 가로축에는 생산성이나 자원이 표시되는 L자 모양의 그래프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훨씬 오래전에 발견되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부의 분배에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파레토 분포라고 한다. 실제로 불평등한 분배 원칙은 정부 형태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듯하다. 그뿐 아니라 도시 인구, 천체의 질량, 단어의 빈도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이 원칙은 간혹 마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혹한 가르침이라 여겨지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시 신경질적인 바닷가재로 돌아가 보자. 바닷가재가 서로 상대를 시험하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누가 널찍한 보금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로 형성된 서열 관계는 무척 안정적이다. 서열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는 더듬이를 위협적으로 치켜세우고 패자는 모래를 뻐끔뻐끔 내뿜으며 사라진다. 애초에 힘이 약한 바닷가재는 아예 서열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낮은 지위를 감수하는 대신 팔다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쪽을 택한다. 반면에 좋은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며 편하게 배를 채우는 최상위 바닷가재는 틈만 나면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과시한다. 매일 다른 바닷가재를 찾아다니며 보금자리에서 쫓아내는 심수를 부린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암컷 바닷가재도 산란과 양육기간에는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강한 수컷을 찾아야 한다. 암컷 바닷가재는 우두머리 수컷을 한눈에 알아보고 본능적으로 그 수컷에게 구애 작전을 펼친다. 이는 탁월한 전략이다.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암컷들도 이 전략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암컷 바닷가재들이 최고의 수컷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서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다 최후의 승자가 결정되면 그때 행동에 나선다. 이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암컷들은 탈각 시기가 되어 껍데기가 부드러워지면 짝짓기에 관심을 둔다. 그때부터 우두머리 수컷의 보금자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특별한 향이 나는 유혹물질을 내뿜는다. 우두머리 수컷은 강한 공격성으로 대장자리에 올랐기에 암컷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짜증을 내거나 난폭한 반응을 보인다. 게다가 몸집이 크고 건강하고 힘도 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한다. 신경이 온통 싸움으로 가 있는 그의 관심을 짝짓기로 돌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유혹물질에는 우두머리 수컷을 온순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다. 암컷 바닷가재가 계속 구애하면 우두머리 수컷의 반응도 점차 달라지고 결국에는 우두머리 수컷이 암컷 바닷가재를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다. 이들의 로맨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소설이나 모든 사랑 이야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판타지 영화, 미녀와 야수와 다를 바 없다. 사실 동물 세계에서도 물리적인 힘만으로 차지한 권력은 불안정하다. 네덜란드 동물학자 프란스 더 발은 역사적인 침팬지 연구를 통해 힘만으로는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침팬지 세계에서 장기 집권에 성공한 수컷들은 육체적인 역량 못지않게 세련되고 지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아무리 강력한 우두머리라도 웬만한 수컷 두 놈이 힘을 합치면 각자가 가진 힘의 4분의 3만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정상에 오랫동안 머무는 수컷은 낮은 지위에 있는 수컷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는다. 또한 집단 내의 암컷과 새끼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특징이 있다. 아기들에게 입을 맞추는 정치인들의 제스처는 그야말로 수백만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여전히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필요 없다. 바닷가재 이야기가 도대체 인생 법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뭔가 인간 사회와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것 말고도 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는 바닷가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3억 5천만 년 넘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3억 5천만 년은 정말 긴 시간이다. 예를 들어 공룡은 6,500만 년 전 멸종될 때까지 약 2억 년을 살았다. 지구에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되지 않은 인간에게 공룡이 살던 2억 년의 시간은 짐작할 수 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산 공룡도 바닷가재에게는 한때 반짝했다가 사라진 뜨내기에 불과하다. 아직 나무가 있지도 않던 3억 년 전, 생명체의 뇌와 신경계는 아주 단순했다. 바닷가재는 지금도 그때의 신경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단순한 뇌와 신경계에도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화학이 작동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서열 구조가 생명체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이었다는 뜻이다. 이 점이 이 글의 핵심이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마침내 사랑에 빠진 야수 앞에서 암컷 바닷가재는 껍데기를 벗고 가장 약한 상태가 된다. 그래야만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난폭하던 수컷도 다정한 연인이 되어 암컷을 향해 정액을 쏟아낸다. 이들은 암컷 바닷가재 껍데기가 다시 단단해질 때까지 열흘에서 보름 정도 함께 지낸다. 이 모든 일을 치른 후 암컷은 수정란을 잔뜩 품고 느긋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원래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암컷이 우두머리 수컷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된다. 우두머리 수컷은 최고의 사냥터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모든 암컷의 구애를 받는다. 수컷 바닷가재가 성공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다.